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눈이 또 내렸네요. 오늘 이제 피로사의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직도 지금 제 팟캐스트 제목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매번 이 지금 피로사의 강의 자체의 제목도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검에 천천히 읽는 피로사회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이름에 욕심이 있어서 제 팟캐스트 이름을 또 미량으로 바꿨습니다. 미량, 비밀스러운 햇볕. 네. 그래서 이제 전도연 씨, 영화 주연, 미량이라는 영화의 주연이었던 전도연 씨의 어떤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깔아놨는데요. 정말 너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좋은 단어 같아요. 좋은 단어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여하튼 저 비밀스러운 햇볕, 왠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도 왠지 그런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팟캐스트 이름을 바꿨습니다. 앞으로요, 저희가 지금 이제 피로사회가 앞으로 한 두세 강 정도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추후 이제 또 진행할 또 책들, 미리 예고편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대작인데 쉽사리 건드렸다 하면 오히려 오래 걸릴까봐 두렵고,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역시 좋으면서도 두려운 철학 입문서의 가장 훌륭한 책입니다. 제가 늘 과감하게 제자들에게 추천하는 책인데요. 그 이진경 씨죠. 이진경님의 철학과 굴뚝청소부. 그래서 이거를 다루기 시작하면 거의 근현대 철학자들을 웬만큼 다 한번 훑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 자체가 어느 정도 독학하기 너무나 잘 된 책이지만, 이 책조차도 낯설고 힘드신 분들을 위한 게, 저는 이제 이 말 그대로 여러분 제 팟캐스트의 위치가 바로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인문학 독해력이 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깔린다면요, 사실은 지금 제 팟캐스트를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건 저조차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정말 자충우돌하면서 독서를 해왔고, 그래서 그 와중 속에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고, 일종의 방법을 알려드린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인문학에 자신감이 생기면요, 그때는 여러분 좀 더 이런 글쎄 어딜까요? 대표적으로 꼭 이제 대학에 밖에 계신 분들은 요즘은 아카데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 강좌들이 꽤 있는데, 그런 강좌들, 인터넷에서 아텐 스터디도 좀 유용하고요. 그리고 철학 아카데미, 이정우 교수님 있는 부분, 지금 여기 이진경님 계시는 그 수유의 너머, 그죠? 출판사로는 아마 그린비가 거의 많이 출판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그런 책들, 그런 강좌들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수준에 저는 거의 미치지도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분들의 수업도 힘들고 그분들의 책들도 힘들다, 이런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제 제가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설이 길었고요. 오늘 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피로사의 3강은 이제 어제까지 피로사의 어떤 배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문제점들, 미셸 푸코의 규율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특별하게 좀 대조하면서 많이 다뤄봤죠. 그래서 규율사회에서 있었던 규율사회의 어떤 공간들, 그것을 이제 어떤 성과사회의 공간적 개념과 비교도 해봤고요. 그런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요, 바로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체 성과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자기 착취하는 부분까지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규율사회에서 어떻게 성과사회로 넘어왔는지, 이제 그 부분을 다뤄봤고, 그리고 또 성과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착취를 하고 있는가, 그죠?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왜 이렇게 과잉의 어떤 긍정이었던 과잉, 이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챕터가요. 그래서 깊은 심심함. 이라는 어떤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사실 굉장히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고, 사실 또 어느 정도는 인문학적 사유에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어떤 이 느림의 철학, 느리게 사유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사자인 한명철 교수님은 이제 여기에서 분명히 그 느림에 대한 부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조리와는 좀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행해 보죠. 자, 일단 먼저 본문을 읽어볼까요? 제가 정리한 깊은 심심한 첫 단락 보시면, 오늘날의 멀티태스킹은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 멀티태스킹은 진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일종의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거를 보통 우리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핸드폰도 지금 켜보시면 아이폰에서도 그렇고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대부분 하나의 기능을 진행하고 있을 때 다른 기능을 끄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아까 했었던 작업을 다시 연이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종의 여러 가지 역할이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시대에 굉장히 촉망받고 있는 재주라는 걸 여러분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뭐 사실 이 기계의 어떤 IT 기술이 상징적인 것 뿐이고 사실은 우리의 삶도 그렇죠. 저조차도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저도 제 앞가림을 못하고 있는 삶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른들 세대에서 얘기했던 하나의 전문직, 하나의 전문성만으로 과연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어른들은, 지금도 부모님들은 학생들에게 그래요. 하나만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부모님 세대 때는 그래도 충분히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정작 지금 어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사회는 어떤 사회죠, 사실? 본인들의 재산을 유지하고, 그죠? 아직은 좀 더 키울 수 있는 여진 남아있지만, 정작 청년들에게는 그 파이를 먹을 수 있는 분량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일종의 저의 어떤 시니컬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저희 세대가 해야 될 일은요,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차라리 우리 부모 세대 때는요, 여러분 그 부모님 직업 대부분 보시면요, 좋아하는 일 하시는 분 거의 없죠. 예, 그냥 대부분이 회사원이고 뭐 직장인인 경우도 많고요. 전문직 하시는 분도 결국은 사회적 입지 때문에 그 전문직을 택한 부모님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왜 즐거운 일을 꼭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부모 세대는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지만 그것만 죽도록 하면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죠? 그 정도의 어떤 성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든 싫어하는 일 하든 결국 뭘 해도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거죠. 고용 안정도 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한 어떤 위기의식 이렇게 빠져 있는 위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봤을 때 억울한 거죠. 제 말은 그겁니다. 어차피 열심히 뭐 하나 파다가, 하기도 싫은 거 열심히 파다가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잘리거나 얼마 안 돼서 뭐, 그렇죠? 문제가 생길 거라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래저래 좋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몇 개를 찾아두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멀티 유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일종의 제가 생각하는 저희 세대의 어떤 필연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만 했다가는 여차하다가 어떤 협상력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죠. 물론 대안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파업이 전개가 되는 것처럼요. 그 하나의 직종 안에서도 그 직장 보호에 대한 권리를 노동자들이 뭐 다 같이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규합하고 연대하는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어떤 이 사회와 연대하지 않고 그냥 나 홀로 내 마이웨이를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이 능력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IT 기술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조차도 일종의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저는 이제 그게 그게 좋은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멀티태스킹이면 좀 더 바람직한 부분은 있지만 제 말은 어쨌든 제 이 분석의 취지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각박한 세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면 우리 자기 착취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더 내 몸을 혹사시켜서 더 많은 기술을 의무적으로 더 익히고, 그리고 언제든 그 잘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망하는 것에 대비하고 다시 새로운 길로 또 움직여야 되는, 그죠?
물론 좋게 얘기하면 이것도 그렇죠? 들레즈의 노마드적 개념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어떤 적응하는 태도의 차이인 것 같아서. 근데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다뤄보고요. 일단은 계속 가보죠. 깊은 심심한 이제 한 줄 읽었는데요. 일단은 오늘날의 멀티태스킹은 진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근거를 보죠. 이는 후기 근대, 지금이죠.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시사회에서 더 발달된 능력이며 이는 곧 퇴화를 상징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한병철 교수의 분석은 멀티태스킹이요. 지금은 이 용어가 생겨났을 뿐이지 정작 이 진정한 멀티태스킹은 지금보다 원시사회에서 더 발달돼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혹시 의아하죠? 원시인과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데 왜 그럴까라고 이제 그 다음 줄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먹이를 먹는 동물은 먹는 것에만 신경 쓸 수 없고 주변 경계, 짝짓기 상대 모색, 새끼 보호 등 한 번에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였다. 즉 이러한 멀티태스킹의 능력은 원시 수렵 사회의 동물에게 가장 발달한 능력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깊은 사색에 잠긴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읽자마자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진짜로 이 생존의 어떤 경쟁, 그렇죠? 저 초원에 밀림에 초원이 됐든 밀림이 됐든 야생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한 어쩌고 그 본능 있잖아요. 예, 그런 사회에서는요 하나만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나에게 먹이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먹이에 빠져가지고 몰입이죠 말 그대로. 몰입을 해서 그 음식을 먹다가는 죽기 십상이죠. 그죠? 그 음식을 먹고 있는 무방비 상태의 나를 노리는 또 다른 짐승.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개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멀티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원시 사회, 정글 사회에서 더 잘 어울린다는 거죠. 주변 경계도 해야 되죠. 짝짓기 상대도 동시에 모색하죠. 새끼도 보호해야 되죠. 여러 업무를 수행해만 하나 생존할 수 있는 구조였다라는 어떤 그죠? 본능적인 어떤 그런 측면, 그죠?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예전에 더 발달한 거고 따라서 그 예전의 것은 결코 뭘 못한다? 깊은 사색을 못한다. 자, 이제 깊은 심심함에 대한 얘기가 좀 뭔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한병철 교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깊은 사색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그것이 오늘날 박탈당하고 있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 읽어보면 즉 오늘날 후기 근대 인간은 깊은 사색을 할 수 없는 멀티태스킹의 퇴보적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멀티태스킹이라는 멋진 그죠? 어떤 그 이름하에 정작 우리는 깊은 사색을 포기하도록,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깊은 사색에게 멀어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성과 사회와 어떤 자기 착취의 어떤 연결성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깊은 사색이 오히려 그것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일종의 어떤 대안, 혹은 일종의 이 대안의 부재적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단락 보시면 인류의 위대한 업적은 깊은 사색에 힘입은 것이 크다. 일종의 어떤 증명을 하고 있죠. 이 인류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자체도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사색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 다양한 과업과 빠른 일처리만을 요구하는 현대사회는 자 산만하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산만함 그 자체이다. 여기까지 오면 굉장히 그죠? 제가 계속 자주 하는 말이지만 공감이 가죠. 공감이.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굉장히 산만하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될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많습니다. 할 것이에요.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 사회죠. 예. 저도 그래서 정말 제 스스로를 판단할 때 정말 난 너무 우유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왜 그렇죠? 선택할 게 너무 많은 사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시대는요 정말 하나에서 끝까지 사실 인생 전체가 그럴 수도 있는 거겠지만 지금은 더더욱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러니까 기술이 여러분 떨어질 때는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죠.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거는 이 업무 딱 이런 건데 지금은 여러 가지 기능들 이 핸드폰 하나만으로 보세요. 그죠? 이제 핸드폰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죠. 스마트폰이라는 기능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이 동시에 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엄청난 업무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그죠? 좋게 얘기하면 자유예요. 나쁘게 하면 무슨 얘기죠? 근데 내가 지금 이것저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유도 어디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스마트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혹은 이 스마트폰을 통한 그 업무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또 다른 예속이고 또 다른 종속. 그죠? 우리가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의 어떤 자유를 내가 추구하고 내가 선택한다기보다도 결국 우리는 이 수많은 기능들을 통해서 내 삶 전체를 다시 끌려가도록 우리를 실제로 내던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 현대사회는 산만함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말 특히 제 상황은 공감이 갑니다. 저는 그래서 늘 산만하다. 그죠? 뭐 하나 제대로 딱 하기 쉽지가 않은. 그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저도 지금 이 강의를 녹음할 때는 이 에어플레인 버전 있죠. 그래서 아예 아무 전화도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그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사실 녹음하기 직전까지도 저도 힘들어요. 직전까지는 갑자기 할 게 많은 거죠. 컴퓨터에 앉으면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내가 먼저 우선순위로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왜요?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결국은요. 그죠? 더 많은 일을 더 짧은 시간에 많이 할 수 있다가 지금 어떤 멀티태스킹의 어떤 상징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산만함 때문에 실제로 뭐 하나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우리는 묘하게 긍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그런 것 같거든요. 그죠? 자, 계속 보시죠. 여기서는 창조적 과정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깊은 심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깊은 사색을 이제 깊은 심심함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이 단어를 선택한 게 아니겠죠. 우리는요, 심심한 걸 굉장히 싫어하죠. 고독한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 창조적 과정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건 오히려 그 깊이 있는 그 심심함에 있다라는 거죠. 자, 잠이 육체적 이완의 정점이라면 깊은 심심함은 정신적 이완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잠과 같이 이제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드는 것 자체가 어때요? 우리의 모든 신체를 완전히 이완시켜서 또 그 휴식의 정점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이 깊은 우리의 심심함이라는 건 깊이, 그죠? 우리가 느끼는 어떤 심심함, 그죠? 그것은 정신적 이완의 정점이다. 우리의 정신을 가장, 그죠?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뭐예요? 두려워하죠. 심심하면 왠지 찐따가 된 것 같고요. 그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심심하지? 나 왜 이렇게 외롭지? 혹시 나 왕따인가? 그죠? 나 홀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문득 나 홀로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순간 갑자기 지금 혼자서 녹음하고 있는 제가 갑자기 제 처지가 떠오르네요. 예, 지금 아무도 없는 그죠? 저희 집에서 방금 전까지 커피 먹고 있었는데 오늘 새로운 그 케냐 원두를 사서 여기 집에는 커피 먹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볶고 집에는 커피 볶는 향은 진동하는데 어차피 이 볶은 향을 함께 맡을 사람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 홀로 이렇게 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다행인 건 그것 때문에 제가 심심하진 않네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강박적으로 나 심심하니까 누구든 만나야 돼. 나 심심하니까 어떻게든 애인을 만들어야 돼.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지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건 사실 저도 동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연애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나 지금 막 초조해 하시는 분들, 특히 연말이라고요. 그죠? 성탄절 때 이렇게 왜 나는 혼자일까라고 하면서 생각하지만 여러분, 일종의 관계 중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홀로 당당할 필요도 있어야 됩니다. 관계성이라는 건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위로해줄 친구도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만 거꾸로 내가 잠시라도 혼자 있는 게 싫다. 이래가지고 언제든 친구들 자꾸 불러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래서 잠시도 혼자 있기 싫어서 그래서 애인이 필요한 거다라면 여러분 그건 어쨌든 사랑은 아니겠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어떤 이런 심심함을 메꿔주기 위한 자꾸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누구나에게도 이 깊은 심심함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계속 얘기해 볼까요? 결국 단순한 분주함, 산만함은 어떤 새로운 것도 창출시키지 못하며, 자,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분주함과 산만함은 어떠한 새로운 것도 창출하지 못하며 그저 이전에 있었던 것만을 재생하고 반복할 뿐이다. 이러한 이완의 소멸적 현상은 귀 기울여 듣는 재능을 소실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런 정신적인 어떤 이완의 과정이 결국 소멸되는 거죠. 자꾸 분주하고 산만해지니까 우리 굉장히 빠르죠. 동작은 빠르고 업무 처리는 빠르지만 정작 우리는 어떤 깊이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귀 기울여 듣는 재능도 사라지고 이제는 귀 기울여 듣는 자의 공동체도 와해시킨다 해서 이제 공동체 개념까지 넘어가고 있죠. 자, 저번 시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한병철 교수는 어쨌든 그때 에랭베르였나요? 어쨌든 이 근대성에서 현대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성과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주체 개인의 어떤 우울증의 문제로 봤다라면 한병철 교수는 어쨌든 이 관계성
사회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고립되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귀 기울여 듣는 자의 공동체를 와해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적용한 것 같아요. 귀 기울여 듣는 것이야말로 사색을 통한 단계이며 타자와의 연대의 가능성이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갑자기 귀 기울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경청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경청이라고도. 잠깐 앉아서 녹음하는 것보다 좀 돌아다니면서 녹음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저에게 필요한 거죠. 저처럼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정말 경청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하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빨리빨리 어쨌든 이 상황을 어떻게 해, 그렇죠? 표현해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질이 좀 급한 거죠. 근데 여하튼 여러분, 실제로 이 귀 기울임의 어떤 현상, 이건 결국은 이 깊은 심심함을 오래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는 과정이다라고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귀 기울여 듣는 이 능력, 근데 이것에 대한 와해되는 것은 그 공동체, 그런 공동체의 와해가 이제 결국은 타자와 연대의 가능성도 와해시킬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자기를 착취하는 홀로 그 개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깊은 심심함이라는 것 자체는 나 홀로 있는 시간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중요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타자와 연대의 가능성을 스스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타자와 연대라는 것이 정작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이 그쵸 많다고 해서 연대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분주하고 산만하게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난다고 해서 타자와 연대가 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끊임없이 누군가 자꾸 만나고, 그쵸? 끊임없이 결국 일종의 사람도 그 정치인 거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요. 그런 행위들을 열심히 하지만 정작 늘 공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늘 허무한 사람들. 왜? 내 삶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실은 어떠한, 그죠? 어떠한 성찰도, 어떠한 변화도 가져다 주지 잘 못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냉철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얼핏 보면 역설적으로 보이는 거죠. 나 홀로 있는 깊은 심심함이 없으면, 그쵸? 오히려 타자와의 연대가 와해된다라는 것. 그죠? 귀 기울여 듣는 공동체를 와해시킨다라는 것. 그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사색적 삶이라는 거, 사색하는 삶은 사물들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어떤 조작 가능성이나 과정성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이감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경이로. 그죠? 사색한다는 것, 우리가 사색한다는 이 사색적 삶은 사물들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 그리고 어떤 조작 가능성이나 과정성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이감,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작 가능성, 과정성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또 그 경이감이라 할 수 있다. 사색이라는 건. 그래서 이 사색의 능력은 영원한 피 안의 존재에만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그죠? 또 우리가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사색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영원한 피 안의 어떤 존재에만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떠다니는 것,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이야말로 깊은 사색을 통해서만이 인지될 수 있는 비밀인 것이다. 그죠? 떠다닌다, 뭔가 부유한다는 느낌이죠. 눈에 잘 띄지 않고 또 있었다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깊은 사색의 능력이 있는 자들, 그죠? 깊은 사색을 하는 자만을 통해서만 인지될 수 있죠. 분주한 자들에게는 저런 게 안 보이죠, 여러분. 그죠? 과잉 활동성에는 이러한 바로 이제 찰나의 것이죠. 찰나의 것들은 결코 인식되지 않으며 지속의 상태 역시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사색을 통해서만이 자기 자신 밖으로 나와 자신을 성찰할 수 있으며 사물들의 세계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 사색이라는 것, 사색을 통해서 우리는 성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찰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찰은 곧 내가 나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고, 끊임없이 자기개발서를 읽고, 그렇죠? 어떤 나의 생활을 체크는 하지만 그것을 쉽게 성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죠? 내 삶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내가 다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은 남이 정해준 그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현상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 챕터까지 넘어가 볼게요. 지금이 아직 강의 시간 30분도 안 됐으니까요. 자, 활동적 삶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활동적 삶. 자,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튀어나오죠. 한나 아렌트.
그럼 한나 아렌트는 그쵸 여성 정치학자, 정치 철학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죠? 아마 그 한나 아렌트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건 아마도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일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전범 재판이죠. 그 유대인 학살에 굉장히 참여했었던 그렇죠? 책임관이었던 아이만 재판에 있어서 그 한나 아렌트의 분석은 어떤 무사유의 죄라는 개념을 도출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이 내용과 약간 상관없고 한나 아렌트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도 한나 아렌트 책을 뭐 자세하게 본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만 아셔도 이 여자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죠. 더 깊이 알아 들어가는 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사람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라고 하면 읽으시면 됩니다. 여하튼 그 한나 아렌트가 추구했던 방식은 했던 의미는 그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자들을 그죠? 전쟁 후에요. 이제 이겼죠. 그래서 그 유대인을 학살한 어떤 책임자들을 추궁하고 처벌하는 자리인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그렇게 잔인하게 내 자식을 죽였다. 그렇게 잔인하게 내 친구를, 내 민족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살인마는요. 정말 최악의 인격도 갖고 있고 최악의 살인마야만 하는 거죠.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괴물 같은 인간 이렇게 우리는 정의하고 싶겠죠. 이해 가시나요? 왜 그렇죠? 우리가 충격받는 건 이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왜 세상의 수많은 범죄를 대할 때 어떤 거에 더 충격받죠? 원래 원래 유명했던 전과자가 어떤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아유 저 새끼 당연하지 저런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표현하겠지만 일종의 낙인 이론이니까요. 근데 사회적으로 항상 이슈된 뉴스는 뭐예요? 그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꼭 친족 살해 그죠? 아니면 친족 강간 그죠? 어쨌든 유명 교수가 어떻게 했다. 그죠? 유명 정치인이 어떻게 했다 할 때 우리는 더 치를 떠는 거죠. 왜? 사회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특히 누가 그렇죠? 여러분 성직자가 아동을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 하면 어때요? 굉장히 이슈가 되죠. 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 기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만 이쪽 나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계인들이 보기에는 이 나치 전범들도요. 결국은요. 그냥 극한의 악당, 악마 이렇게 생각했죠. 악마기를 바랬죠 오히려. 그러나 한나 아렌트가 냉철하게 그죠? 그 전범 재판 어떤 그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했던 얘기는 뭐죠? 아이만은 철저하게 우리 그냥 철저하게 표현합니다. 평소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친절하고 성실한 이웃집 아저씨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일단은 사람들의 기대치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아렌트조차도 비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할 때 오히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더 크죠.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 볼 수 있는 그 이웃집 아저씨의 소탈함, 그 정직함, 성실함이 정작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현상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요. 충분히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한 것처럼 우리의 약한 이웃을 얼마든지 학살하고 죽이고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공포감. 즉 한나 아렌트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어떤 광기의 시대를 살아왔던 거대한 전체주의죠. 그죠? 모든 집단이 그죠? 어떤 체면에 빠진 것처럼 어떤 광기의 어떤 흐름에 다 쏠려가는 그죠? 제대로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죠? 분명히 인간을 죽이는 거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과정 자체는 사실 인간의 어떤 도덕과 이성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암묵적으로 다 모든 독일 국민이 묵인했으며 구체적으로 그 일에 가담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만 재판 중에 그래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억울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위에서 시킨 대로 했다라는 거죠. 군인이니까. 군인은 명령에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군인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불이한 명령에 의해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실하게 나의 주어진 임무를 다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일종의 어떤 딜레마가 있죠. 예. 그러나 우리 인류의 어떤 전체적인 감정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나 아렌트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오히려 한나 아렌트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바로 이 무사유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얘기하면
자기 성찰이죠.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고 무슨 로봇처럼 명령어가 투입됐다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못할 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성찰하지 못하는 인간이 될 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얼마든지 제, 제3의 아이만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한 겁니다. 즉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수많은 어떤 고뇌의 과정, 독서의 과정, 깊은 심심함의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 한국의 교육제도 보세요. 어떠한 인문학적 사유도 가르쳐주지 않죠. 그죠? 물론 몇몇 깨어있는 교사와 어떤 여러 깨어있는 어떤 학교적 학풍의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교육 체제를 넘어서는 어떤 대안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여준 학교들도 있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는 어디로 다 쏠려가고 있죠? 철저한 성과주의죠. 철저한 점수주의잖아요. 그죠? 이 점수를 따지 못하면 죽는 세상, 명문대를 가지 못하면 안 되는 세상, 그죠? 아니 명문 기업을 들어가지 못하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세상. 자, 지금 모든 잣대가 이렇게 되고 있는 한국 사회라면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사회는요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아이 희망을 얼마든지 생산해내고 있는 거죠. 능력은 좋고, 그쵸? 평상시에는 뭐 성격도 착해요. 하지만 정작 자기에 주어져 있는 일 속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없이는 결국 뭐가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결국은 인류를 파괴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이웃을 죽이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한 사인이, 내가 한 업무가, 그쵸? 수많은 병자를 죽이는 일, 수많은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일에 동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죠? 예. 뭐 검찰청부터 시작해서 경찰도 그렇죠. 예, 그죠? 그리고 뭐 높게는 뭐 저 국회의원부터 그죠? 뭐 대통령까지 어느 하나 다 그죠? 자유롭지 못하죠. 무언가 철저하게 끌려다니는 거죠. 자기 자신 스스로의 어떤 한 인간으로서 그죠?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하는 가장 순수한, 가장 기본적인 그 시각조차 잃어버린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깊은 어떤 심심함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한명철 교수는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분주함과 산만함 속에서 우리는 업무 처리만 빨리 하다 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세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나 아렌트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부지런히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그래서 근대 사회는 인간을 노동하는 동물로 격화시켰으며 기존의 어떤 근대 사회는 우리를 노동하는 동물로 격화시켰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인간적 가치가 아니라 동물적인 격화됐다. 행동의 모든 가능성을 파괴해버렸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능동성을 아마 얘기하는 거겠죠, 이건요. 그러니까 동물로 격화됐다와 대조되게끔 우리는 인간은 능동적으로 뭔가 행동해야 되는데 그 모든 가능성이 파괴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이 사유도 계산이라는 뇌의 기능으로 전락하고, 자,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죠. 아이만도 계산만 할 줄 아는 뇌일 뿐이지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제작과 행동을 아우르는 활동적 삶의 모든 형식이 동물적 노동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한다. 라고 이제 한나 아렌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역시 뭐 또 한나 아렌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한명철 교수는 또 한나 아렌트도 공격하려고 끌어들인 거겠죠.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러나 근대 인간을 노동하는 동물로 인식한 한나 아렌트의 분석은 오늘날 성과사회에 대한 관찰과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오늘날이죠. 그러니까 근대의 어떤 기계주의, 기계의 어떤 발전과 어떤 이 과학의 어떤 발전, 과학주의의 어떤 그죠? 실증주의 시대를 넘어서는 과정에서는 인간 노동자들이 기계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작 오늘날의 성과사회에서는 좀 다르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역시 여러분 여기서 약간 뭔가 좀 찝찝하죠. 사실 우리는 한나 아렌트의 이 분석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동물처럼 노동하는 것 같고 동물처럼 공부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여하튼 자, 오늘날 성과사회에 대한 관찰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후기 근대의 인간은 자신의 개성이나 자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성과 주체이기에 전혀 동물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동물처럼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인간은 우리의 개성, 우리의 자아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주도하는 어떤 그런 성과 주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한명철 교수도 우리의 이 성과 주체도 결국은 좀 뭔가 능동적이지 못한 어떤 단점을 얘기하고는 있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결과적으로 뭐 근대의 주체나 어떤 이 성과사회의 성과 주체나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뭐 큰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여하튼 지나칠 정도로 자아는 팽배해져 있기에 동물과 같은 수동성과는 거리가 멀다. 능동적이라는 얘기죠. 이제는요. 과도하게 활동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뭐가 문제다? 신경 과민의 상태에 빠진 지금의 모습은 이게 대려 인간만의 특성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과도하게 활동적이고 신경 과민이다. 자, 그래서 오히려 근대는 신과 피안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면서 현실에 대한 믿음까지도 상실되는 허무주의에 직면한다. 그래서 그 신과 피안에 대한 어떤 믿음, 그죠? 그 저 너머의 어떤 세계, 그 피안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면서 현실에 대한 믿음까지도 상실되는 허무주의에 직면한다. 근대성의 과정 속에서 지속과 불변을 약속할 만한 믿음 체계가 사라짐으로써 인간은 초조와 불안을 느낀다. 자, 여러분,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여러분 신을 잘 많이 믿는 사람들이요, 잘 안 믿는 시대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중세의 가장 어떤 이 종교의 권한이 정점에 이르고요. 그리고 근대까지도 꽤 유지되지만, 이제 근대 후기로 넘어가면요. 결국은 우리가 어때요? 이제 신을 믿지 않죠. 어떤 이제 믿음의 세계를 믿지 않고, 단지 오직 현실성에 대한 얘기로만 이제 과도하게, 그죠? 현실주의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세계, 또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그 믿음이 상실되면서 이제는 현실에 대한 믿음까지도 상실되는 단계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허무주의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어디에 의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지가 않거든요. 왜? 절대적인 신이 됐던 간에 어떤 그저 피안의 세계가 됐던 간에 어떤 세계에 기대고 있으니까. 오히려 나 홀로 이 세상에 뚝 떨어졌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방향상실성에서 허무주의에 직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대성의 과정 속에서 지속과 불변을 약속할 만한 믿음 체계가 사라짐으로써 인간은 초조와 불안을 느낀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현대인들은 이 초조와 불안이 훨씬 강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초조와 불안 때문에 사실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조와 불안이 싫으니까 종교가 너무 싫으면 역으로 그래서 아까처럼 연애도 일종의 이런 연관 같아요. 나 홀로 있는 시간에 대한 초조와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렌트의 견해처럼 동물과 같다면 차라리 동물 같은 느긋함의 여유라도 있을 텐데, 그죠? 우리가 차라리 동물이면, 야, 우리 동물 같은 느긋함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동물의 어떤 느릿느릿한, 그죠? 이건 약간 아렌트도 사실은 이런 얘기로 이런 느긋함을 얘기하려고 동물을 끌어들인 건 아니겠지만, 정작 인간은 삶 자체의 불안 속에서 완전히 이제 개별화되고, 고립되어가는 후기 근대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근대 말기의 어떤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 삶 자체에 대한 이제 불안 속에서 완전히 이제 개별화 고립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아까 결국 왜 그렇죠? 한 교수는 계속 이제 연대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 공동체적 연대를 필요하다고 보는 데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개별화됐고 고립되어 간다라고 보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는 종교의 권위도 이제 상실되었죠. 세계는 삶의 의미를 부여주는 서사성을 잃어버렸고, 그죠? 그리고 허무의 감정만을 배태시켰다. 허무의 감정만이 이제 넘쳐나고 있죠. 인간은 허무한 세계와 자신의 삶 앞에서 벌거벗은 생명체로 전락하고, 이게 표현이 아주 그냥 표현이 참 멋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허무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는 진짜 너무 남루하죠. 벌거벗은 생명체로 전락해버리고 이는 벌거벗은 노동과 조우하는 셈이다. 결국 만난다라고 표현은 벌거벗은 노동과 역시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의지할 곳 없는 인간은 이제 남아있는 벌거벗은 생명이라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강관리에 강박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시대를 열어놓는다. 자, 갑자기 또 새로운 표현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2회차 강의 때 얘기했던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성과사회의 그 장소 중에 하나가 그죠? 에스테틱이나 하여튼 뭐였죠?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곳 혹은 그 헬스장이죠, 헬스장. 진짜 유행하고 있죠. 피트니스 센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사회, 이 시대가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몸을 단련시키는가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의 분석은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생긴 반동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근대처럼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절대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절대 진리도 믿지 않죠. 여러분 현대 사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불변하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일단은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 조류 속에서 신도 함께 부인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거벗은 노동과 벌거벗은 육체, 생명체로 이제 인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그래 이 벌거벗은 내 생명체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건강에 더욱더 강박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건 분명한 거니까 내 몸 하나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자. 내 몸 하나라도 단련하자. 라는 것처럼 건강관리에 매달린 시대가 됩니다. 결국 극단적 과잉활동, 노동과 생산의 히스테리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허무한 삶,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반응으로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과사회는 그래서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죠, 결국은요. 성과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며 새로운 강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그렇죠? 결국은 꼭 규율사회와 결국 결과적으로 같죠. 규율사회는 직접적 강제라면 성과사회는 우회적 강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과사회는 겉으로는 할 수 있다요. 내가 한 거고,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인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미 강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내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수용소에서는 한 사람이 포로인 동시에 감독관이며 희생자이자 가해자인 것처럼 이 사회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강제적이면서 자발적인 노동에 시달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고요. 오히려 여러분 한번 복습을 잠깐 해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뭐만 건져가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 오늘날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멀티태스킹에 대한 어떤 부분의 단점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 멀티태스킹은 새로운 게 아니라 원시 사회에서 더 발전했던 거고 원시인들이 더 잘했던 거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그냥 기계적으로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계적인 어떤 멀티태스킹의 발전은 되려 우리를 산만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산만하고 분주하고 해서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하다가 하루 다 보내는 거죠. 그렇게 인생이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하철을 보세요.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그죠? 굉장히 분주한 짓만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요. 물론 50% 100%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대다수는 오락하고 대다수는 만화보고 대다수는 아니면 업무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다 뭐죠? 무언가 하나 깊이 있게 그 순간순간을 곱씹으면서 사유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깊은 심심함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깊은 성찰, 깊은 사색, 깊은 심심함. 그래서 그 심심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반성이 됩니다. 저도 어쨌든 지하철만 타다 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그죠? 갑갑하고 힘들어서 어떻게든 저도 결국 책을 보지만 책을 보는 이유도요. 저도 그냥 가만히 있기 싫어서거든요. 가만히 있기 아니라 시간이 아깝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저도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그죠? 자, 결국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홀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이것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나 아렌트 얘기를 오늘 잠깐 했었죠. 한나 아렌트 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 사유에 대한 것. 아렌트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기계적인 어떤 그렇죠? 어떤 우리가 노동만 하는 동물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진정한 어떤 계산적인 내가 아니라 사유하는 어떤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피로사회 책에서는 이 아렌트도 비판하면서 그거는 근대 주체의 얘기고 오늘날 후기 근대에는 결국은 뭐다? 너무 많이 이미 동물과 달리 우리는 충분히 과잉적으로 나의 주도권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그 생활이 지나쳐서 우리가 우리를 착취하는 단계로 이미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이 활동적 삶에 대한 파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권위 있는 학자인 한나 아렌트의 견해를 비판하고자 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참 그러면서 좀 새로웠던 게 바로 이 육체에 대한 건강에 대한 집착 부분도 그래서 나온 거죠.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죠? 자꾸 미래란다. 어쨌든 절대자, 어쨌든 피안의 세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믿지 않게 되는 현대의 어떤 현실적이고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다원주의 흐름에서는 그쵸? 되려 허무하고 되려 불안하고 그래서 고립되고 개별적인 그런 어떤 홀로 서 있는 그 쓸쓸함과 어떤 그죠? 여러분 이건 그 깊은 심심함과 다른 쓸쓸함이에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적인 어떤 이 고독감과 그죠? 벌거벗은 생명체라는 어떤 이 개념, 무서움은 결국은 하나 남은 우리의 육체, 건강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과도한 성향을 또 보여주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어떤 부작용들이 픽픽 튀어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참고로 아마 그 피로사회에서 제가 읽기로는요, 여기 소설 바틀비에 대한, 그리고 단식광대 파트가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소설들을 좀 비교하면서 해설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제가 보기엔 이거 소설 자체에 대한 어떤 뭐랄까, 어떤 적용이고 요약 부분이어서요. 여러분, 이거는 굳이 뭐 새로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소설적 적용이니까 굳이 이 소설 바틀비가 아마 이게 필경사 바틀비일 거예요. 제목이요. 그리고 뭐 또 당식광대 이 부분에 대한 소설을 모르시는 분은요, 차라리 이 파트는요, 그냥 넘어가십시오. 안 읽는 게 더 낫습니다. 뭐 익숙한 소설, 익숙한 영화를 갖고 분석할 때 이해가 더 잘 되는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소설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을 때 더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소설 적용 부분은 파트는 저 생략을 하고요. 이제 다음 파트는 다음 수업 때는 이제 그 챕터 자체가 이제 피로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사회의 마지막 후반부거든요. 이제 그거를 정리하고요. 이제 이 책의 어떤 또 다른 파트인데 우울사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으로 새롭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제 잡담과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무려도 45분이나 지나갔네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네, 언제든 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에 있는 제 블로그, 그렇죠? 뭐 다자인 논술로 가셔도 되고, 뭐 조정일로 치셔도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검색해서 저 필요한 자료들은 다운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운이 안 되거나 하면 꼭 저한테 쪽지 남겨주시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